새벽 1시 13분 고흥의 검은 하늘을 단칼처럼 가르며 치솟던 누리호 4호기는 그 순간 단순히 한 개의 로켓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쌓아올린 기술 집적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외 우주 전문지들은 이번 발사를 이전과 전혀 다르게 다뤘습니다. 미국의 주요 우주 전문지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분석에서 한국이 더 이상 발사 성공 여부를 시험하는 국가가 아니라 발사 신뢰도를 축적하며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유럽의 우주기술 매체는 누리호를 러시아 소유스와 유럽 배가의 주간 테스트 스케줄과 동일한 비중으로 배치하며 한국이 중형 발사체 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지점은 발사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형 엔진의 비행 데이터 축적 패턴이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4호기에서 확보된 연소 안정성 지표, 노즐 내부 열 분포 데이터, 200톤급 동체의 고고도 진동 패턴은 현재 한국만 갖고 있는 독자값으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기술적 자산입니다. 이 데이터는 액체 연료 발사체뿐 아니라 장거리 탄도체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충격적으로 본 부분은 이번 발사에서 터져나온 75톤급 엔진의 연소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엔진 노즐 내부 단열 구조를 개량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축적한 3차원 열변형 데이터를 4차 발사에 적용했고, 그 결과 비행 궤적 오차가 기존 대비 30%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해외 기술기관의 내부 보고서에도 등장했습니다. 즉, 발사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한국이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고도화하는 능력이 드디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 외신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국가 단위의 실력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한국이 누리호의 발사 주기를 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7차, 8차 이후부터는 매년 발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유럽과 미국의 우주경제 연구기관들은 이 발표의 의미를 한국이 반복 발사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발사체 기술에서 반복 발사 능력은 군사적으로는 지속적 발사 능력, 경제적으로는 시장 장악 능력, 전략적으로는 국가급 억제력과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였고, 한국이 이 범주에 진입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국제 전략 판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75톤급 엔진 4기와 7톤급 엔진 2기는 단순히 총 6기의 조합이 아니라 연소 압력 자체가 기존 대비 평균 8.7% 상승했고, 연소실 내부 온도 분포의 편차가 14% 줄어들며 액체 엔진의 약점으로 꼽히던 열 불균형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탄도 기술로 전환될 경우 재진입 시 기체 온도 하중을 600도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누적된 열응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방출 장갑 설계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서 결정적 개선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비밀은 누리호 4기 제작 중 새롭게 도입된 추진제 공급 라인 보정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새로운 공급 라인은 기존 대비 19% 더 높은 압력 균일성을 보여주었고, 이 균일성은 엔진 추력의 부하 편차를 12%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엔진 1기당 약 74톤의 안정적 추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탄도체로 전환하면 상단 독립 추진 모듈의 성능을 기존보다 1.3배 증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사출 기술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큐브 위성 13기 양방향 사출 방식은 단순한 2개 동시에 나갔다 수준이 아니라 사출 직후 누리호 4호기가 유지한 회전 안정도가 0.018도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내부 분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 팰컨 9 초기형의 동급 시험 수치인 0.027도보다 더 낮은 수치이며, 위성 배치 정확도에서 군사 정찰 위성급 정밀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정도는 곧 탄도미사일의 중기 비행 단계에서 편차 오차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향후 한국형 정찰위성 2호, 3호와의 복합 운용 시 미사일 궤적 보정 기술까지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만 알고 있던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준비하며
항구연은 발사체 내부의 자이로스코프 보정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전면 수정했는데, 이 알고리즘은 고속 회전 정보를 1초당 2,500회 샘플링하던 기존 방식에서 4,200회 샘플링 구조로 바뀐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샘플링 속도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비행에서는 미세 자세 변화까지 선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기술은 ICBM 상단부에 적용할 경우 탄도 분리 정확도가 평균 11% 향상된다는 분석이 이미 군 관계자들에게 공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던졌습니다. 3차 발사 이후 누적된 엔진 연소 데이터가 약 1.7TB였던 반면 이번 발사로 확보한 비행, 진동, 여릉력, 사출, 궤도 데이터의 총합은 3.1TB로 2배 가까운 양이 축적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100통읍 이상 차세대 발사체, 초고속 SLBM, 극초음속 미사일용 전단부 구조체 개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며, 한국이 기존 미사일 강국들이 10년 동안 축적해야 얻을 데이터를 단 한 번의 발사로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이 극찬한 지점은 발사체 제작 공정의 산업화 수준입니다. 이번 제작 과정에서 도입된 한국형 복합 소재 탱크의 중량 절감률은 기존 대비 82%였고 강도는 11% 상승했습니다. 이 구조체는 장거리 미사일 상단부에 적용될 경우 탄두 탑재 중량을 약 310kg 더 확보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즉, 누리호의 구조 기술이 미사일 개발의 핵심 요소인 탑재량 증가라는 절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 축적은 누리호가 로켓이라는 껍데기를 넘어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우주 기술정찰 기술 전체를 밀어올리는 가속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선 이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 속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적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발사로 인해 연간 우주 부품 시장 규모가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잠재 매출은 2030년 기준 최소 4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성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우주, 군사, 산업, 전략 영역을 통째로 격상시키는 기술 생태계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이유는 한국이 한 번의 발사로 보여준 결과가 아니라 발사 뒤에 숨겨진 기술 깊이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급 노하우라는 점이었습니다. 외신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리호 4호기는 단순히 엔진과 구조만 한국산이 아니라 발사 궤적 계산식, 위성 사출 타이밍, 고고도 진동 보정, 열 변형 예측 같은 핵심 알고리즘까지 전부 한국 연구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항구연이 그동안 내부에서만 돌리던 고고도 여릉력 예측 시스템을 실전 투입했는데, 이 기술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재진입할 때 쓰는 고난도 모델과 같은 급이라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눈을 크게 뜬 겁니다. 그 순간 누리호는 기술의 상징을 넘어 전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번 발사를 분석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한 표현은 한국이 단일 발사 성공이 아닌 발사 역량 자체를 확보했다는 점이었고, 이는 곧 한국이 국가 차원에 건드릴 수 없는 기술적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은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 우주군사력, 우주산업, 국가전략 모든 영역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2월 5일 중국 극초음속 공대공 영상입니다. 중국군 연구기관이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대공 미사일 연구원 CAMA 소속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공군의 미사일 성능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내열 테스트 소식을 전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기가 섭씨 1200도를 넘는 온도를 장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일 전면부를 비롯해 엔진과 다른 부분에도 포괄적인 내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매체는 이 정도의 고온은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마하 9가량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하는 상황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하 6의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 중인데 적중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에게는 압박이 갈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하9의 공대공 미사일 확보에 성공한다면 B-21 폭격기를 포함한 미군 항공기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려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2025년 1월 19일 홍콩의 유력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보도되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마하5 이상으로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리인 수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최대 1000킬로미터 이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방공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번 무기의 극초음속 비행을 재현하기 위해 아크가열 풍동 같은 고가의 시설을 활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마치 화성 착륙선이 대기권에 돌입할 때 견뎌야 하는 수천도의 열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 미사일이 견디는 열보다 훨씬 높아야 하며 그만큼 개발 단가도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대기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과 기체 구조 파손 위험을 충분히 극복했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한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의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개발 비화 중 하나가 과거 미국 유럽연합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귀환해 설계를 가속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중국 본토에 설치된 아크가열 풍동은 1세대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형이었는데 이들이 외국에서의 첨단 실험 기술과 노하우를 상당 부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익명의 한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구진들은 본래 우주 탐사선의 착륙 기술을 연구하던 그룹과 협업하면서 극초음속 공기역학 모델을 발전시켰고 이를 미사일 형태로 전환할 때 여러 획기적인 소재와 냉각 기술을 접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선두부에 열을 빠르게 식히는 공기 흡입 냉각 기술과 몸체 전체를 세라믹 기반 복합 소재로 감싸는 이중 구조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합 소재와 냉각 시스템의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쌌고 실패 시 위험성이 엄청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프로젝트 초창기인 2021년부터 무제한 예산에 가까운 지원을 제공했고 연구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중국이 단기간에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짧은 기간, 막대한 자본, 그리고 해외에서 축적된 인재들의 수용한 것 등 이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비공개 개발센터에서는 단순히 연구 데이터만 축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폭발 실험과 다중타깃 추적 실험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흔히 미사일 연구에서는 모업 단계에서 여러 오류를 점검하고 이후 기체를 축소해 부분적 풍동 시험을 진행하는데 중국은 초기부터 실물 크기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크가열 풍동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번의 변형 설계를 거쳐 지금의 테스트까지 끌고 왔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빅샷을 들고 나온 중국의 행보는 이미 전략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앞세워 진행하려던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공중 우위 확보 작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나토를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도 극초음속 요격 기술을 서둘러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소개한 내용만 보면 또 어떤 일부 시청자분들은 중국을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저는 딱히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지성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번 주제는 한반도 주변국에서 전략무기가 개발되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대응 체제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전 배치 단계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또 예전에 중국이 자주 했던 것처럼 자신들만 인정하는 뻥 스펙만으로 전 세계를 속이는 짓거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장은 한국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이를 실전에 배치한다면 공중 우위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 미국을 대상으로 모든 군사 목표를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 눈을 옆으로 조금만 돌리면 바로 한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극초음속 무기에 노출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 내부 연구소의 미공개 정보에 따르면 실제 이 미사일의 극초음속 시험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 서부 사막지대에 세워진 극비 실험 센터에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것이 개량형 아크 가열 풍동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고성능의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국의 풍동 실험장이 화성 탐사선 개발 때만 쓰는 수준으로 추측해왔는데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보다 한 단계 진화된 열플라즈마 테스트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약 3년간 연구진이 밤낮 없이 기거하며 데이터 확보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연구진 중 일부는 과거 미러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결과 중국은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전 세계에 꺼내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 그리고 여러 동맹국들의 핵심 전력기가 이 미사일에 노출된다는 점만으로도 중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둔 나라들에게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협됩니다. B-21은 스텔스 능력과 장거리 침투력을 극대화해 적진을 몰래 파고드는 전략 자산인데 속도와 사거리가 압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기존 방공망을 피하는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나 전투기가 어떻게 레이더에 잡히냐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스텔스기도 레이더에 잡힙니다. 다만 오랫동안 탐지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전통적인 고주파 레이더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기체는 저주파 대역 레이더를 활용하면 탐지가 가능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동 레이더와 혼합해 사용하면 전파를 방출하지 않고 주변 환경의 전파 신호가 스텔스 기체에 반사된 것을 감지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정찰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신호를 분석해 삼각 측량 방식으로 탐지 정밀도를 높입니다. 또 엔진에 열 신호를 포착하는 적외선 탐지는 근거리에서 효과적이며 양자 얽힘을 활용하는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 설계와 전파 흡수 소재를 무력화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기체가 전자 신호를 방출할 때 이를 추적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현대전장에서는 이러한 탐지 기술들로 인해 스텔스라고 만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개발되면서 이런 탐지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이론상 스텔스기도 격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는 압도적 사거리, 초고속 비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대공 위협이라는 강점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중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부 유도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장거리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나 중간에 항공기에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추적해야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빨리 날아가다 보니 발사 후부터 목표와 충돌하기까지 그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 기체가 회피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이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비교적 긴 교전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쏘고 나면 끝에 가깝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 상대에게 방어할 시간조차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되면 발사된 순간을 기점으로 1분 30초 안에 한국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격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탐지하고 요격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까지 수십 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100% 요격되지 않기 때문에 방공 미사일도 여러 발 쏴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온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중국은 이 미사일을 젠16 전투기 같은 주력 전투기에 탑재하여 장거리 임무까지 가능하도록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기존의 작전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조차도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 역시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연구 중인 극초음속 요격체, 레이저 무기, 전자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아직 실전 단계로 완벽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도 완전한 방공 요격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공군은 냉전 시절부터 이어온 장거리 폭격, 적 핵심 지점 타격, 빠른 이탈이라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빠르다 보니 조기 경보 시스템에 포착되더라도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게다가 미사일이 변칙적인 궤도를 그릴 수도 있어 요격 자체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요격 이론조차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공중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성공했다고 알려진 이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로 인해 누가 먼저 극초음속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공중 우위의 균형추가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도를 펼쳐놓고 위협 방향을 그어본 군사분석가들이 요즘 가장 많이 멈춰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남해쪽, 아직 실체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과 그 안에 들어갈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예상 사거리원이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방 전문 기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한국을 전통적인 재래식 강군이 아니라 전략 억제력의 새로운 축으로 불러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는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미국의 연료 공급 승인과 함께 전면 가속되면서 아시아 해역에서 새로운 잠수함 군비 경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에는 동북아 전체가 SLBM 사거리원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사거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한국식 비핵 전략 억제 모델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형 핵잠이 완성되는 순간 동북아 주변국들이 느끼는 압박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핵잠뿐 아니라 SLBM 기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신형 SLBM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탄두 중량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각국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린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대로 만들어지고 목표 성능이 나오면 그 성능 그대로 달성해온 이력, 바로 그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국 SLBM을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목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만들려는 신형 SLBM은 단지 커진 미사일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다른 무기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는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조합으로 북한의 SLBM 위협과 중국 해군의 원해 작전에 동시에 대응하려 한다고 분석했고, 일본과 중국이 이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세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변수라
거라는 우려와 함께 비핵 국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전면 배치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한국이 준비 중인 핵 추진 잠수함의 무장 구성입니다. 공격형 핵잠과 전략원잠, 그리고 순항미사일 핵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한국이 만들려는 잠수함은 어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SLBM까지 동시에 운용하는 독특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핵탄두 대신 초고위력 관통탄두를 밀어넣어 지하 깊은 지휘소와 장사정 포갱도 전략 터널을 통째로 붕괴시키는 방식의 억제력, 이 조합이야말로 외신들이 말하는 한국식 전략 잠수함의 핵심입니다. 이 그림의 출발점은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장보고 3급 잠수함입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몇 해 전 한국이 사거리 500km급 현무투비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사례 자체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들이 최근 조용히 입을 모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새 SLBM을 위해 설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수직발사관 그 안에 들어갈 탄도미사일의 예상 사출 중량이 10톤급으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장보고3에 들어가는 SLBM이 약 2톤 대중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해군 기술진은 이 발사관이 사실상 핵잠수함 전용 규격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력 설계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는 해외 분석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핵잠 프로그램을 공식화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양 전력 재편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을 갖는 순간 동북아 해저 전력 구도가 통째로 다시 짜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는 핵잠 자체가 아니라 그 핵잠에 들어갈 새로운 SLBM의 성격입니다. 기존 SLBM은 탄도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고전적 구조지만 한국은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해외 분석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취재에 따르면 ADD는 새 SLBM을 단순한 확대형 현무가 아니라 완전한 신규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 보고서 일부에서는 탄체 직경이 장보고 3급 수직 발사관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존 디젤 잠수함에는 탑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형 핵잠이 설계 단계부터 이 신형 SLBM을 중심으로 치수를 잡고 있다는 뜻이며 무게와 두께가 폭증한 만큼 탄두 중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1톤급 관통 탄두가 표준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공공연합니다. 이 정도면 지하 수십 미터에 매립된 북한 전략지휘소 지하미사일갱도 동굴형 전략기지를 직접 관통해 붕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며 이는 핵탄두 없이 달성 가능한 세계 유일의 콘셉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다른 국가들이 예민하게 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의 잠수함 적용 가능성입니다. 한겨레는 ADD와 한화가 공동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 시험체가 길이 약 8.7m, 무게 약 2.4톤이며 마하 5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지상발사형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방산업계에서는 하이코어 소형화 기술이 이미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SLBM 상단부에 접목되면 궤적은 탄도 궤적이 아니라 활공 변칙 궤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거리는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일본을 겨우 포함하던 타격 반경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까지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해외 군사 포럼에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뤄지는 이유는 한국이 우주발사체 누리호에서 다중분리 기술을 확보했고 중량체 고속 분리 성능까지 안정화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외신들은 이를 전략적 옵션 확보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2024년 말부터 1500마력급 파워팩 양산 라인을 재정비하면서 K2 엔진 생산량을 월 10대에서 연 240대 체제로 바꾸는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차 엔진 확충을 넘어 경출력 원자로 냉각계 테스트용 모듈 제작과 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 생산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에서도 차기 원자력 추진 체계의 IPT가 민간 중공업 라인까지 연계된 형태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면서 기술적 기반이 잠수함의 동체 설계 수준이 아니라 추진 체계와 미사일 체계가 묶인 통합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이 먼저가 아니라 미사일이 먼저, 추진 체계가 그 다음, 그리고 잠수함이 마지막에 맞춰지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된 개발 순서는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SLBM의 진짜 파괴력은 위력이 아니라 운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재래식 고위력 탄두를 극초음속 글라이드와 결합해 기존 핵 보유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는 작지만 위력은 크고, 재래식 탄두는 크지만 위력이 부족한 구조에서 한국은 관통 성능과 충격 에너지를 극대화해 지하 시설을 직접 붕괴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방식은 이미 실전 단계라는 점에서 해외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SLBM 전력은 처음에는 북한의 SLBM 공개에 대응하는 보완책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무 기반 SLBM이 장보고3 잠수함에 실제 탑재되고 수중 발사 시험 영상까지 공개되자 해외 평가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재래식 탄두로 전략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 그리고 그 플랫폼을 한국이 독자 설계 건조했다는 점이 결합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비핵 전략 억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2025년 10월 진수된 3600톤급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장영실함은 이 흐름을 더 강화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장영실함은 길이 약 89m, 배수량 약 3600톤으로 커진 선체와 확장된 수직 발사관을 갖추며 기존보다 강력한 SLBM 기반 타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보도에서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외 군사 포럼에서는 이 구조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기반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이라는 새로운 퍼즐이 등장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DD와 한화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는 길이 약 8.7m, 무게 2.4톤으로 마 5 이상을 목표로 하며 서방 매체들은 이 기술이 잠수함 발사형 SLBM과 결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상단부에 적용될 경우 탄도 궤적을 벗어난 변칙 기동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 SLBM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상승합니다. 이제 해외 분석가들은 4가지 요소, 기존 현무 기반 SLBM, 장보고3 장영실함, 미국의 연료 승인으로 가속된 한국형 핵잠,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하나로 묶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이 핵탄두 없이 초고위력 재래식 탄두와 극초음속 기술을 결합해 동북아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는 새로운 전략 잠수함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한국 핵잠 구상이 북한과 중국의 전략을 동시에 흔들고 일본, 호주, 인도까지 연결되는 해양 안보 추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구축 중인 체계는 비핵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최상위급 전략 억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해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7일 한국 핵잠수함의 가장 핵심 기술 확보했다 영상입니다. 기존 문헌 기준으로 펌프제트는 개방형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15%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 모델로 추정되는 수치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모터 출력 분배 알고리즘까지 바뀐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건 단순 실험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연구된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잠에서 펌프제트를 사용한 사례는 러시아 키로프급 일부 변형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중량 증가와 효율 문제 때문에 널리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디젤 잠수함 특성에 맞춰 다시 설계한 것으로 보이며 해외 분석가들은 이 구조가 나중에 한국형 핵잠수함의 기본 추진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펌프제트를 사실상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이 디젤 단계에서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면
핵잠용으로 전환하는 건 구조 보강과 비율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읽히는 순간 해외 군사 커뮤니티가 즉각 반응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식 승인받은 지 겨우 한 달 남짓인데 이미 펌프제트 실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는 정황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조선 기술의 특성도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에서 70% 이상을 장악한 시점도 있었고 LNG선과 고압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압도적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잠수함 추진 체계와는 결이 다르지만 금속 피로도 관리, 용접 정밀도, 수중 유동 제어 기술은 전부 조선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 기반이 잠수함 펌프제트 제작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기술적 단서들이 외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줬는지 감정적으로도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펌프제트를 흉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유동 제어가 불완전해 고속에서 소음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고 최근 공개된 093A 개량형에서도 저속 소음 개선 정도만 확인됐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디젤잠 기반 펌프제트를 성공한 정황이 포착됐으니 여러 나라 기술자들이 한국의 조용한 도약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핵잠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갑자기 기술적 선두권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은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향후 핵잠수함 시대의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해 놓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히 실험이 진행됐지만 기술적 흔적이 해외 기술 분석 자료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일정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선택한 추진체계 개발 방식이 기존 강대국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핵잠 전용으로 기술을 설계했고 프랑스는 국가 규모에 맞춰 효율 중심의 경량형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디젤 잠수함 단계에서부터 펌프제트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려고 덕트 내 마찰 계수, 회전축 토크 분배, 고정자 각도 면화량 같은 미세한 수치를 전부 다시 계산했습니다. 야전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한국 방식이라 부르는데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 구조를 바꿔서 새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해외 연구자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한국 실험 모델로 추정되는 펌프제트가 내부 압력 손실을 기존 대비 약 12% 줄였다는 계산이 등장했습니다. 압력 손실이 줄면 결국 전력 부담이 줄고 디젤 잠수함에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산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디젤 잠수함용 펌프제트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전력 효율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한 셈입니다. 미국도 디젤 기반에서는 이 기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중국은 고속에서 소음 문제가 터지면서 적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한국의 우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술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펌프제트는 단순한 추진기가 아니라 잠수함 전체 설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선체 뒤쪽의 물 흐름을 바꾸면 소음 패턴이 달라지고 수중 진동 수치가 변하면 센서 배치와 흡음재 구조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즉 펌프제트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건 잠수함의 전체적인 음향 지도를 스스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자국형 잠수함 기술 독립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독자 개발 비율을 꾸준히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잠수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펌프제트 기술 확보는 그 마지막 조각에 가깝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한 점은 한국의 펌프제트 구조가 완전한 대칭형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의 펌프제트는 완전 대칭에 가까운 구조인데 반해 한국 모델은 고정자 각도가 일정하지 않고 덕트 안쪽 면적이 미세하게 변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비대칭 설계는 난류를 덜어내고 회전자의 소음을 일정하게 분산시키는 더 고급 방식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고정자 각도를 단순 대칭으로
층으로 설계해서 난류가 한쪽에 몰렸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해외 기술자들은 이걸 보고 한국이 미국과 영국이 가진 비밀 설계의 일부 원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빛을 발하는 지점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디젤 잠수함용으로 설계된 펌프제트는 출력이 제한되어 있어 내부 구조가 더 정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후에 출력이 훨씬 큰 핵 잠수함에 적용할 때 구조적 스트레스를 훨씬 여유 있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영국이 처음부터 핵잠 기반으로 설계한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더 어려운 모델을 먼저 완성해서 나중에 출력이 큰 버전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라 작업 난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해외 전문가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펠러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음향신호 억제 능력에서도 한국의 설계 방식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날개 끝단 회전으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의 실험 모델은 아예 덕트 내부 압력 분포를 바꿔 캐비테이션 발생 압력을 더 뒤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연구 결과가 필요한 영역인데 ADD가 몇 년 동안 수중 유동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온 덕분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전형 모델로 완성되면 한국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은 기존 디젤 잠수함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 기술을 볼 때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핵 잠수함 기술 상위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국은 스스로 소음 지도를 설계하고 자체 추진기로 완성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오랜 핵잠 역사가 있는 나라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한국이 갑자기 올라온 셈이죠.